수업 강의를 시작을 하죠. 오늘까지 어떻게 해서든 프랑스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선생님이 기말고사 때 같이 읽으라고 했던 소설이 한 권 있죠. 그게 이거예요. 여자 일생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비계덩어리 두 개를 얼른 읽으세요. 자, 먼저 여러분이 이제 자꾸 강의가 선생님이 어려워지려고 해서 안 되겠어요. 조금 쉽게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 전공 학생이 모여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평균치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프랑스 문학이라고 하는 거를 개관을 할 때 여러분이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저번 시간에 글과 그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프랑스 소설이 뭐냐, 프랑스 시가 뭐냐, 그렇게 따지지 말자 이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분하고 강의를 못해요. 왜냐하면 불어를 하나도 모르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프랑스 문학은 별도로 존재하는 문학이 아니에요. 좀 깜짝 놀라겠죠? 자, 무슨 얘기냐? 불어로 쓰여 있을 뿐이에요. 프랑스 문학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그것도 신화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학은 어떤 작품이 쓰여진 언어를 가지고 나누는 것은 굉장히 편의적인 구분이에요. 편의적인 구분. 그래서 문학 연구를 할 때 비교 문학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분야가 있어요. 비교 문학. 그거는 언어만 가지고는 문학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방법론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 문학이 존재할 뿐이고 영어다, 불어다, 그건 언어예요. 그 문학이 구현된 언어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언어 가지고 나누는 것은 상당히 편의적인 구분일 뿐이지 그건 문학의 본질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 문학은 영국 문학, 러시아 문학, 이탈리아 문학, 스페인 문학하고 독일 문학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삼국지를 다 읽었어요. 삼국지가 한국 문학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공자 얘기하고 논어 얘기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또 20세기 들어와서 외국 문학으로부터 한국 문학이 받은 영향, 그것도 굉장해요. 그럼 그런 영향은 무시하고 한국어로 쓰여져 있는 것만 가지고 한국적인 전통만 가지고 한국 문학을 접근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게다가 문학은 종합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정치 얘기도 하고 경제 얘기도 하고 사랑 얘기도 하고 전쟁 얘기도 해요. 그러면은 미술, 음악, 다른 산업, 정치, 경제 얘기 안 하고 문학 얘기가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편의적인 구분인 언어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또 프랑스 문학만의 독특한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내려가서 폭넓게 그림과 글,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보자. 자,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언어로, 랭귀지로. 그런데 언어는 뭐예요? 언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서 어순을 따라가야 돼요. 그죠? 그 어순을 기본적인 문법, 신텍스, 구문을 지키지 않으면 언어는 무너져요. 그 언어를 무너뜨리는, 언어가 무너지기 직전에 언어를 가지고 쓰는 문학 장르가 뭐예요? 그게 시죠. 그러니까 시에는 도치가 되고 생략이 되고 비유가 들어오고,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는 난해시라고 하는 게 나와요. 네. 자, 그런데 그렇게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고 인식하는 거 말고 또 하나가 있죠. 뭐예요? 이미지죠.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도 하고 인식도 하고 그래요. 그 이미지의 극단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이 밤에 잘 때 꾸는 꿈이에요. 꿈은 언어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미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활용하는 장르가 뭐예요? 미술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미술이 이미지가 언어에 종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인상주의 할 때 설명했지만 모든 인상주의 이전의 미술들은 뭐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나 성경책이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이미지로 옮긴 거예요. 그 성화, 역사와 신화와 같은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상주의 그 언저리부터 책을 텍스트를 떠나서 눈으로 본 걸 직접 그리기 시작했다. 그게 한 20, 30년 후에 이른바 abstract, 추상화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이미지와 글의 관계를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문학작품이라고 해서 그 안에 글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글자를 해독하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소설이면 소설, 시면 시, 수풀이면 수풀을 읽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래서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한다. 이미지네이션은 작가도, 화가도, 음악가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소설을 읽을 때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눈앞에 떠오르는 분위기, 눈앞에 떠오르는 감각, 어떤 이미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볼 때 하나의 이제 선생님이 예를 든 게 있어요. 자, 일단 먼저 이거부터 얘기하죠. 자, 읽은 사람은 알겠지만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을 읽으면은 뚜렷한 스토리가 존재해요. 잔느가 수녀원을 나와가지고 줄리앙이라는 이상한 놈을 만나가지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전혀 연애 같은 걸 안 해봤기 때문에, 남자를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못 결혼을 한 거예요. 그죠? 그 패가 망신해요. 그 여자가. 그죠? 그래서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은 자기랑 같이 젖자매라고 하죠. 같이 태어난 하녀,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하녀가 오히려 돈을 벌어가지고 상전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집도 다 날리고 그러는데 자기가 살았던 그 집에 대한 그리움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각자 텍스트는 다른 걸 선택해도 되는데, 자, 여하튼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아, 바다가 보고 싶다 그래요. 자, 못바상이 보르타뉴 지방에 거기서 이제 태어났는데 여자 일생의 무대도 거기죠. 해변가가 내려다 보이는 넓은 정원과 저택에 살다가 날려버리고 조그만 집에 사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산책을 나가요. 자꾸. 모르겠어. 왜 그런지. 그러다가 알게 돼요. 아, 바다가 보고 싶다 그래요. 자,
자연 풍경과 그 풍경 속에서 살아온 일생이 그 여자의 감수성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평생 그렇게 형성된 자기의 존재를 버리고 조그만 집에 와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바다로 발걸음이 가는 거예요. 자, 이 소설을 읽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자연주의 가까운 소설이에요. 범죄 사건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나 그런 스토리 밑에 숨어 있는 자연의 이미지가 있어요. 거친 파도, 내리쬐는 태양, 물결 소리, 앞이 탁 트인 전망, 이런 것들이 짠느라고 하는 여자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런 이미지가 이 여자의 감성과 상상력과 성격을 만들죠. 만드는. 자, 이제 여러분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인상주의 얘기했죠? 인상주의는 뭐 한다고? 바로 직접 나가서 보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풍경화를 많이 그리게 돼요.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바다는 풍경이죠. 인상주의 소설이 나왔을 때, 인상주의 그림이 나왔을 때 모파상의 소설이 나온 거예요. 바다라고 하는 풍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중학교, 고등학교용 모파상 단편집에 보면은 표지에 바다가 나옵니다. 자, 이제 풍경과 소설의 관계, 자연과 소설의 관계. 자, 그러니까 소설의 주인공은 분명히 있지 않는데 뒤집어 보면 소설의 주인공은 바다죠. 그리고 또 뭐예요? 거기에 마사크라고 하는 개가 나오지. 동물이. 여러분, 선생님이 교양 수업이니까 싫은 소리 안 하겠는데 소설 안 읽으면 선생님 수업 하나도 못 알아들어. 읽어, 얼른. 자, 그래서 이미지는 어떻게 소설 속에 작용을 하느냐. 자, 여러분이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 앞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하얀 것만 관심을 갖고 보면 술잔이죠. 그러나 술잔이 아니라 검은색의 관심을 갖고 보면 뭐예요? 두 사람의 얼굴이죠.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 이렇게 슈탈트 심리학에서 전체를 자꾸 중요시해야 된다.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데 전체는 항상 부분들이 다 모인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게 게슈탈트 심리학. 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심리학과 학생들은 다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 그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요 밑에 있는 배트맨을 봐요. 이렇게 배트맨 가슴팍에 배트맨 로고가 찍혀 있을 때는 의심할 나위 없이 배트맨이에요. 그런데 로고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잘 봐요. 반짝거리는 황금색만 보면은 이빨 빠진 거예요. 누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윗니도 빠지고 아랫니도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박쥐만 보면은 영락 없는 배트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건 아르침볼드라고 하는 16세기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렇게 시커먼 통에다가 야채를 꽂아 놓은 거예요. 근데 그림을 뒤집으니까 사람 얼굴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많아요. 그런 거는 이거 똑같아요. 사람 얼굴이 돼버리죠.
이거는 과일 그릇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자, 이걸 우리가 사람 얼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른쪽 그림을? 코도 있고 뭐 대충 사람 얼굴 같이 보이죠? 여러 가지 야채가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데 거꾸로 뒤집으니까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하나는 야채지만 전체가 모이면은 사람이 되는 건가? 이걸 사람 그린 초상화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니죠. 자, 그래서 부분의 합은 전체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는 별도의 논리를 갖고 있는. 자, 그거를 문학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요거는 여러분이 프랑스 소설을 안 읽으니까 선생님이 한국 소설가의 작품 중에서 한 부분을 떼가지고 왔어.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 여자는 빼내려고 하고 사내는 놓치지 않으려 하는 두 손은 몹시 미끄럽게 마찰되고 있었고 그 움직임이 문득 눈에 띄자 현주는 마치 사내가 자기를 애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할 정도로 사내는 엄지손가락의 끝을 나머지 4개의 손가락 끝에 맞대어 일종의 고리를 만든 것이다. 그 고리 속에 현주의 가느다란 손목이 갇혀있는 꼴이었다. 그 고리는 여자의 가느다란 손목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헐렁하였다. 그러나 빠져나올 수는 없었다. 사내의 손에 그 섬세한 조작이 그 여자의 마음에 들었다. 공포 속의 안심이라고 할까? 그 여자는 그런 걸 느꼈다. 그 여자는 손목을 빼기를 단념했다. 그러자 그 고리는 점점 오므라들어 움직이기를 멈춘 여자의 손목을 아프지 않을 한계에서 조이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문득 자기의 손과 사내 손에 그 땀에 젖어 미끄러운 틈으로부터 생명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의식하였다. 그것은 북소리처럼 둔중하였고 생명의 아가미처럼 가빴다. 사내의 생명도 자기의 생명도 아닌 전혀 낯선 생명이 지금 막 땀에 젖은 손과 손의 틈바구니에서 태어나는 것 같았다. 자, 현주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한낮에, 대낮에 한 남성한테 손목을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자, 조금 아까 여러 가지 과일과 야채들이 모여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담겨 있었는데 하나하나의 야채, 뭐 사과다, 뭐 다 알 수가 있죠. 이건 무고 뭐고. 근데 전체적으로 사람 얼굴 비슷하게 돼 있어. 자, 요 소설은 조금 긴 단편인데 좀 긴데 거기서 선생님이 현주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남자한테 손을 잡혀서 끌려가는 그 장면만 따가지고 자른 거예요. 자, 전체 소설이 있고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읽어준 요거는 잘라가지고 왔어. 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이 요 장면을 잘 보면은 이거는 정말 놀랍게도 수음하는 장면이에요. 자위하는 장면. 그런데 전체 소설을 놓고 보면 몰라. 현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사내가 손을 잡았는데 끌려가고 뭐 몰라. 그러나 요것만 절단했다고 하면은 의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요 장면을 영화를 찍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 손목과 손이 잡혀 있는 것이 클로즈업 돼가지고 스크린에 크게 뜨겠죠. 그럼 그 손의 주인이 현주인지 손목의 주인이 치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아까 아르침볼드의 이상한 그림처럼 마치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데 검은색만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지만 가운데 하얀 것만 보면은 빈 공간을 보면 그게 술잔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눈과 의식과 상상력은
왼쪽 오른쪽으로 크고 작고 부분과 전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문학은 이런 거고 미술은 문학과 관계없는 거고 이미지는 언어하고 관계없다고 여러분이 배우고 인식했기 때문에 부분을 모르는, 부분이 단조하는 거예요. 또는 전체가 단조하나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닌데, 실제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데 그렇게 배운 거예요. 자, 이제부터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 문학 속일 수도 있고 불문학 속에도 있고 동문학 속에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학과 이미지의 관계.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모파상의 소설을 읽을 때 바다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은 그냥 뭐 풍경 묘사 하나보다 절대 그렇게 보지 말아라. 스토리만 따라가는 게 소설이 아니에요. 스토리만 따라가가지고 끝나는 소설이 그건 탐정소설이야. 그건 끝이야. 누가 읽어도 똑같아. 그거는 잃어버린 퍼즐 한 조각만 찾으면 되니까. 그러나 모파상 같은 소설을 사람이 쓴 정통 소설은 그렇게 쓰여지질 않아요. 기타 나머지 소설도 마찬가지. 다르게 읽어야 돼. 근데 여러분이 그런 문학 교육, 그런 이미지 교육, 그런 문화 교육을 안 받아봤어. 수능이, 인강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망쳐놓은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자. 그런 측면에서 글과 그림의 관계, 언어와 이미지의 관계를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문학에. 자, 이제 여러분이 또 하나 이제 알아둬야 되는 프랑스 문학을 접근할 때, 자. 자, 조금 이제 다른 얘기인데, 요거는 프랑스의 문학에 있어서 독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죠? 자, 여하튼 어떤 문학이든 책이 나오고 나서 뭐 해요? 읽어야 돼요. 읽지 않는, 독서랑 연결되지 않는 문학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무슨 운동을 해? 책 읽기 운동, 독서 운동을 해요. 가을만 되면 나오죠. 책을 읽어라. 뭐 독서 주간 만들고 뭐. 자, 그런데 맨날 구호만 외치지. 구호만 외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보다 조금 나아.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게 뭐냐 하면은, 세느 강변에 있는 중고 서적상이야. 그걸 북게니스트라고 그래. 프랑스에서 책을 리브르라고 그러는데, 또는 북갱이라고도 해요. 북갱은 조금 낮춰서 부르는 말이고, 또 중고책을, 헌책을 얘기를 해요. 북갱. 그래서 그 헌책을 파는 중고 서적상을 북게니스트라고 그래. 그 북게니스트가 세느 강변을 좌우로 해가지고, 한 200명이 그 장사를 해. 이런 그 강변에 있는 점포 박스 개수만 뭐 한 1000개가 돼요. 자, 이건 옛날 사진인데, 자, 최근에 찍은 사진이고,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도 존재하고, 지금도 장사를 해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그림도 팔고 뭐 다 해요. 자, 우리나라 중고 서적상이 있나 지금? 청계천에? 없죠? 여러분 책을 중고 서적을 사?
잘 안 사지. 모파상 같은 거 중고 서적상 가면 있을 거야. 자, 여러분, 책은 읽어야 되는데, 독서를 해야 되는데, 비용도 있고, 또, 옛날 한 번 읽고, 헌책방에 나온 책을 여러분이 읽어도 돼요. 왜?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또 자기도 읽고 그냥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책이 그렇게 중고 서적상에 있으면 거기 가면은 독특한 냄새가 나요. 책 냄새, 곰팡이 냄새, 뭐 여러 가지 냄새가 나와요. 그 냄새가 꽤 괜찮아요. 자, 독서는 책을 읽으라고 해서, 책을 읽으라고 외친다고 해서 독서 운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책은 문화예요. 문화이기 때문에 아트모스페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샌드강변에 양쪽으로 있는 부캐니스트 그 가게를 산책을 하거나 그러면은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눈길이. 그래서 뒤적뒤적 하다 보면은 그림 엽서도 보고 책도 보고 필요 없는 책도 사게 되고 또 자기 책도 갖고 나와서 팔 수 있고 하나의 고급스러운 산책, 고급스러운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파리에 가면은 주로 룩셈부르 정원에 이런 게 있는데 홀로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의자가 있어. 이거는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햇볕을 쬐고 싶은 사람은 양지 쪽으로, 햇볕이 싫은 사람은 음지 쪽으로, 그늘 쪽으로 가서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팔걸이가 있는 게 있고, 이게 등을 기대고 누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세 가지 종류의 의자가 있는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든 말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고, 그냥 일단 먼저 앉아, 이런 거야. 그렇죠. 벤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책을 읽고 있는데 벤치가 있으면 옆에 와서 딴 사람이 앉으면 어떻게 돼? 게다가 담배까지 펴 이놈이. 그러면 가라 그럴 수도 없고. 그죠? 곤란하죠. 이거는 들고 다니는 의자.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 룩셈부르 정원은 어디에 있냐면 저쪽이 노틀담이죠. 그 다음에 이쪽이 소르본느고 그래서 이 인근에 대학교가 몇 개 모여 있어. 그 젊은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선생님도 가끔 많이 갔어. 여기서 애들 데리고도 가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와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돌치기 같은 거 빼땅크라고 하는 게임도 하고 장기도 두고 아주 좋은 데예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거기 와서 꼭 정원에 이렇게 의자를 뭐 몇백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고 다닐 수가 있어. 옛날에는 돈을 받았어요. 100원씩 내시오, 50원씩 내시오. 근데 지금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자들도 이제 들고 다닐 수 있게 지금은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요. 자, 그래서 가면은 뭐 조깅하는 사람도 있고 산책하는 사람도 있고 와 이렇게 뭐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시원한 바람 쐬면서 책을 읽는 책을. 자, 이 쫙 나눠.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룩셈부르 의자라고 그래요. 그 다른 나라에서는 아이디어를 빌려가요. 자, 중앙광장 밑에 CCL 같은 편하게 앉아가지고 카페 분위기가 나게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 생각해 볼 만하지. 그렇죠? 자, 중고 서적상이 있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개인적으로 양지를 찾아갈 수 있고 그늘을 찾아갈 수 있는 가벼운 의자도 있어. 그죠? 자, 그러면은 신문을 읽든 책을 읽든 그 책이 탐정소설이든
뭐 판타지든 아니면 뭐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이든 그냥 읽는 거야. 환경을 만들어주고 읽으라고 그래야지. 독서 운동 한다고 여러분이 현혹되지도 않아. 그렇죠? 이건 배울 만해요. 역사가 한 150년 됐어요. 옛날은 돈을 받았어. 지금은 무료로. 그러니까 고대도 곳곳에 이거 좀 갖다 놨으면 좋겠어.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고대는 이게 돌로만 만들어가지고 옛날엔 돌벤치로 만들었어.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없어. 엉덩이가 베겨가지고. 긴 의자도 있어야 되지만 개인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의자도 필요하다. 이게 편안하게 톡 해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 거기서 신문도 읽고 책도 읽고, 그죠? 만들어줘야 돼. 읽어라 그러지 말고 독서 운동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읽지 말래도 필요한 책은 여러분이 사서 읽게 돼 있어.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책이 귀하다는 거. 책이 선배가 읽었고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읽었고 그 책이 중고책으로 나왔거나 또 사서 읽고 자기도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래서 산책로가 되고, 그래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까지 등재가 된 세네강본의 부키니스트가 부키니스트를 우리가 조금 부러워해야 될 필요가 있는. 청계천 없애고 나서 거기는 전부 다 음식점만 들어왔어. 카페만. 이상해 지금. 자, 그래서 조금 이제 프랑스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책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자, 선생님이 아까 이제 얘기했죠. 이제 책을 읽은 분위기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제 지금 다 노트북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 강의 지금 적고 있는 거야? 아니면 딴 거 보고 있는 거야? 뭐 잘 모르겠는데. 딴 거 보고 있는 거야? 아니야? 선생님 강의하는 거 지금 이렇게 타이핑하고 있는 거야? 자, 꼭 우리 저 앞에 있는 학생처럼 오늘 좀 늦게 왔지만, 자, 커피가 옆에 있지, 그지? 응? PC 노트북 옆에는 커피가 있어, 그죠? 옛날에 문방 4, 그지? 뭐 먹벼루 이런 게 있었어. 자, 붓도 있고, 자, 이거지? 이렇게 돼. 자, 이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문방 오후 이제 커피가 하나 들어왔으니까, USB 뭐 휴대폰 뭐 해가지고 이제, 자, 커피는 없어도 돼요. 그런데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돼 있잖아, 그죠? 중요한 거야, 커피가 없으면.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여기 파주에 있는, 여기 그 지혜의 숲이야. 여기 거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책꽂이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 안 보여. 위에 있는 책. 제목도 안 보여.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돼. 그런데 이거를 모방해가지고 스타필드인가 뭔가 신세계에서 그 뭐 이렇게 만든 거야. 코엑스에다가 별마당 도서관. 이 책방이 아니야. 책을 파는 데가 아니야. 책을 읽는 데야. 그래서 한 몇 번 가봤는데 완전히 시장 같아. 그냥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책을 못 읽겠더라고. 그런데 여하튼 책이 많네. 그리고 보는 거야. 그리고 옆 사람이 막 읽어. 뭐 잡지도 읽고 뭐 왔다 갔다. 책도 읽고 있네. 그리고 쑥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거 한 30분 걸려. 그게 쭉 구경하는데. 그리고 옆에 가서 스타벅스 사 먹는 거야. 그리고 쇼핑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신세계 프라퍼티라고 하는 회사에서 꼼수를 쓴 거지. 이건 공짜인데 와서 물건 사. 그 말은 안 하는 거야.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 자, 파주 지혜의 숲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와요, 주말에. 여기도 마찬가지. 사실 책을 읽을 수도 있는데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빼서 읽기는 참 아마 힘들어. 왜냐하면 일단 높아. 그리고 별 관계도 없는 책들이 많아. 자, 그래서 뭘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아, 책이 이제 꼭 읽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바뀐 거야. 여러분, 빨리 캐치를 해야 돼. 빨리 캐치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책은, 읽어야 될 책은 읽지 말래도 읽어. 재미있는 책은 읽지 말래도 읽어.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한번 내기해볼까?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5권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1권을 사서 읽어봐. 2권을 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손을 잡았대? 죽였대? 읽어야 되는 거야. 왜?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연재소설이었거든. 여러분, 이광수의 무정도 연재소설이었어. 신문을 먼저 읽고 달려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준 거야. 영신이하고 어떻게 됐대? 입을 맞췄대? 여러분 지금 연속극 보는 거하고 똑같아. 그거 안 봐도 되는데 그 다음 봐야 되잖아. 그지? 읽어야 되는 책, 재미있는 책은 읽지 말래도 읽어. 독서 운동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을 만들어줘요. 환경. 그런데 지금은 책이 어떻게 됐다고? 백화점에서 유통업체에서 책을 도서관을 50억을 들여서 만든 거야. 그 비싼 땅에다가. 강남 코엑스 앞에다가. 그래서 뭐해? 마케팅에 이용하는. 읽든지 만들지 알아서 하셔. 대신 1시간만 더 머물러 주세요. 그러면 몇만 원 더 사, 물건을. 여러분, 빨리 캐치를 해야 돼. 그래서 책을 고리타분하게 옛날처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 이런 유통업체에서만 책을 저렇게 이용할 거야? 아니야. 고급 호텔, 고급 리조트에 가면은 뭐 유명한 도서관을 모방을 해가지고 책을 쫙 전시해놨어. 그리고 와서 읽으세요, 그러면 50만 원짜리 하루 1박에 50만 원, 뭐 7, 80만 원 한 데 가가지고 괜히 평소에는 책 구경도 안 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소파에 앉아 아무거나 꺼내가지고 쫙 넘기고 폼 잡고 있는 거야. 그리고 쉬는 거야. 책이 어떻게 변했어요?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자,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책은 어떤 책이든 쓴 사람의 정성과 지식이 들어가 있는 책이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표지를 예쁘게 해가지고 가격 얼마 해가지고 책방에 나오잖아.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는 거야? 상품이야. 그러니까 책이 어떻게 진열되어 있는지, 또 책이 예쁜지, 또 행간이 넓은지, 가격은 얼마인지 등등이 좌우해. 그러니까 뭐야? 책이 예뻐야 돼. 그리고 가능한 한 가벼워야 돼. 특히 여학생들이 살 때, 여자들이 살 때는. 왜? 핸드백에 들어가야 되잖아. 2개 못 들고 다녀? 왜? 한 손은 핸드폰인데? 그러니까 다 맞춰야 돼. 그리고
책방 아가씨들하고 얘기하고 가끔 그 매니저하고 얘기해가지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 책을 손님들 많이 다니는 앞에다 끌어놔야 되지. 매대 앞에다가. 응? 물건이야, 물건. 거기서 이제 온갖 이상한 꼼수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베스트셀러 조작하고 알바 풀어가지고, 싹 다 팔았다 하고, 자, 여러분. 책방에 들어가면 수만 권의 책이 꽂혀 있기 때문에 나와 은밀하게 만났던 책의 은밀성, 나한테 알물 주고, 기쁨을 줬던 그런 것이 사라져버리고 상품이 돼요. 그걸 철저하게 이용하는 데가 스타필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고급 리조트 같은데. 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그냥 분위기나 좀 즐기다 가세요. 그거야. 여러분, 책이라고 하는 오브제, 책이라고 하는 대상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야. 오히려 그게 무턱대고 공공기관에서 떠드는 독서운동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파주 출판도시에 있는 지혜의 숲이 지금 세종에도 들어가. 거기서 스타필드가 아이디어를 얻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케팅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거지 이거는. 그러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파주 갔다 와야 돼. 스타필드 가봐. 발품을 팔고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고 여러분 전공에만 파묻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자, 책이 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관점으로 책과 문학을 접근하는 방식을 문학사회학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 문학사회학. 저번 시간에 카페 얘기했죠? 카페 가서 책을 읽는 거야. 카페 가서 작가들이 책을 써. 왜? 집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못하거든, 그날은. 그러니까 몇 시간 벌기 위해서, 원고지 한 10장 더 메꾸기 위해서 카페를 찾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출판사 직원도 만나고, 거기서 작품 발표회도 하고, 그래서 카페가 철학 카페, 문학 카페, 굉장히 옛날부터 유서 깊은 많은 작가들이 드나들던 유서 깊은 카페들이 지금 소르본 잉글에 많이 남아있다.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문학사회학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정치가들은 카페를 별로 안 좋아해. 저 새끼들 또 모여가지고 카페에서 나 비판하지. 소문의 진원지가 되니까. 그래서 스파이가 숨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 카페 안에.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문학의 외부적인 공간, 서점, 거기 아까 얘기했던 북켄시트 들어가죠. 그런 걸 다 검토하고 시대마다 어떻게 변했는지 그걸 문학사회학이라고 한다. 자, 북켄시트는 프랑스 혁명 때 양 한꺼번에 번창을 해요. 왜? 그때 쌍클로트라고 해서 반란을, 혁명에 가담했던 민중들이 교회나 성당 들어가고 귀족집 들어가가지고 막 옛날 아름다운 책들, 고급 책들, 비싼 거, 구경도 못했던 책들을 막 약탈하거든. 그게 막 중고서적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옛날이지, 역사는 더 옛날에. 인쇄술이 막 나와가지고 책이 이제 유통될 때 서점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보부상들이 가지고 다니고 또 그 사람들이 샌드강변에다가 펼쳐놓고 왜? 그 인근에 대학이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책을 팔고 하던데. 그런데 그 인쇄업자나 책방업자들 가만 놔두겠어? 자기네 이권하고 부딪히니까. 그래가지고 왕이나 정치가들이랑 결탁을 해서 막 쫓아내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아까 얘기했지만
약탈한 그런 책들이, 고급스러운 책들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너무 이상한 물건들만 막 팔아요. 관광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시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세금을 하나도 안 받고 자릿세도 안 내요. 대신 이상한 물건 팔지 말고 일주일에 4일은 의무적으로 와서 장사해. 왜? 이거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야. 이렇게 돼. 그래서 추첨을 해요. 200명을 딱 해놓고 한 사람 앞에 4개씩, 5개씩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 높이, 규격 다 정해가지고 색깔도 통일해놨어. 내가 장사를 안 하겠다. 자리를 양도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돼요. 무료야. 임대료도 없어. 세금도 안 내. 하기야 그 중고서 책 팔아가지고 무슨 뭐 그거 다 하겠어. 일단 문화재니까 파리시의 풍경을 이루는 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되 몇 가지만 지켜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도 모방할 필요가 있어요. 모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강 같은데, 이런데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그맣게 나왔던 거죠. 이거 봐봐, 이거 저 위에 있는 책을 어떻게 꺼내? 자,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이런 북카페가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어요. 예. 자, 이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수업 끝나고 또 가서 저기 새참과 뭐 밥 먹고 여기로 갈 거 아니야, 여러분? 그지? 선생님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 그 뭐 신발도 벗고 딱 바로 올려놓고 뭐 들어놓아서 자는 사람도 있고 참 좋더라고. 그냥 너무 좁더라. 몇 사람 못 들어가. 예? 자, 여러분 빨리 느껴야 돼. 뭐야? 아, 도서관이 카페화 됐구나를 느껴야 돼. 빨리 느껴. 옛날 얘기 좀 할까? 선생님이 7호학번이잖아. 그지? 근데, 그때는 문과대학은 특히 그랬어요.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남학생 중에서 자기 전공 공부하는 사람이 반도 안 됐어. 나머지는 불문과를 들어와서 외무고시 사시 공부하러 가.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 따로 공부방이 있어. 그 수업 안 들어와도 돼. 이게 망할 놈의 나라였어. 망할 놈의 나라. 고대도 그랬대.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 준비하는 거. 나머지 반은. 선생님은 공부하고 담 쌓은 사람이거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고대 온 거야. 자, 그런 도서관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엄숙해. 다 공부만 하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야? 그럼 그 당시에는 책도 우리 친구 중에 그런 한 명이 하나 있는데 사전을 찢어가지고 먹어. 근데 너 왜 먹냐? 그랬더니 그 사전에 나오는 단어를 자기 다 암기했다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그런 별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이런 말도 있었어.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안광, 눈의 빛이 지배, 종이의 뒤까지 철, 꿰뚫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책은 안광이 지배를 철하면 안 돼. 너는 책 안 받아. 노트북 보지. 노트북 뻥하고 터지면 어떡하라고 그래. 자, 책의 내용도 달라졌고, 그게 1980년대 후반
중반쯤 들어와가지고 책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 70년대 책은 시커매했어. 그리고 표지도 디자인이 없었어요. 책 제목도 프랑스 문화 개론. 누가 사? 한국사 개론. 와, 정말 무거워. 책들이. 제목도 그냥 고지식하고 다 바뀌었어. 책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한 게. 책 디자이너가 나오기 시작해. 그게 여러분 선배인 정병규 씨가 처음으로 책 디자인을 하기 시작해. 컬러풀해지고 들고 다니기 좋게 만들어지고 그래요. 아직도 한국 책은 무거워요. 프랑스 책은 굉장히 가벼워. 지질이 틀려.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돼요. 예를 들면은 유명한 소설가가 쓴 작품인데 그 소설가의 유명한 소설가라고 해서 다 걸작이야? 아니지. 그럼 걸작이 아니고 조금 뭐 그렇고 그런 소설을 썼어. 그러면 그때는 제목 대신에 작가 이름을 크게 찍어요. 책 표지에다. 그리고 제목은 밑에다 조그맣게 해. 이름 보고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얼른 사라고 뒤에다가 소설의 가장 재밌는 부분만 따옴표로 묶어가지고 인용을 해줘. 그게 표사야. 다 전략이야. 책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 좀 상품이라니까? 그리고 프랑스식도 마찬가지고 요새는 많이 안 그러지만 베스트셀러들은 의심해 봐야 돼. 왜? 그 작가가 혼자 쓴 거 아니야. 다 편집소에서 받고. 김 작가, 일로 와봐. 이걸 소설이라고 썼어? 주인공 이름이 왜 이렇게 개판이야, 이거? 바꿔! 바꿀까요? 바꾸는 거야. 그지? 똑같아. 그러다가 그 작가가 조금 이름, 네임밸류가 높아지고, 좀 그러면은 이제 입장이 전도되겠지? 출판사에서 와가지고, 김 작가님, 저희랑 요번에도 계약하시죠? 뭐. 그런 거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이 뭐야, 지금까지? 김진명 씨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지. 450만 부가 팔렸어. 그 소설의 원래 제목이 뭔 줄 알아? 플루토늄의 행방이었어. 그 집어 던진 거야. 야, 이게 뭐냐 이거.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해가지고 그게 나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와, 상징적인 제목이잖아. 그죠? 암호였어 그게. 핵개발하는. 여러분 주인공 이름도 바꿔. 여러분 소설책, 철학책 이런 거 믿으면 안 돼. 그 뒤에 숨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은 막 깜짝 놀랄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탐정 소설은 다음 걸 읽어야 된단 말이야. 연재 소설이니까. 그때 문이 열렸다고 끝내야 돼. 그래야 다음에 문 열려가지고 어떻게 돼서 보잖아.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리고 또 가. 그 다음에 요번에 창문이 깨졌다로 끝나는 거야. 자, 뭐야? 탐정 소설, 연재 소설이 문체를 바꿔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가 있듯이 막장 소설도 있었어. 그러니까 순진하게 바보처럼 책을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마케팅에 이용하는 시대다. 일단 위압감을 주는 거야. 30m 높이로 책꽂이를 만들어가지고 입만 벌리고 그냥 커피만 마시고 가는 거야. 뭔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학교도 그런 풍조에 맞춰서 신발 벗고 누워가지고 책 보라고 CCL 만든 거야.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학교는 그 덜 한 거야, 저거. 다 바꿨어, 지금. 저것도 다 외국에서 먼저 시작한 거야. 왜? 스타벅스 마셔야 되거든. 커피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다 들고 다니는데 한 잔씩.
그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 커피 들고 다니면 쏟지 않는 방법,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 그지? 일부러 아름다운 여학생 앞에 가서 쏟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다 있더라고. 없나? 여하튼 뭐 그런. 자, 그래서 뭐다? 문방 오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우리들을 사로잡고 좌우해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 그게 문화야. 그 문화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면 아무 물건도 못 팔아. 요새 무슨 뭐 평창 패딩이 유행이라면서 난 그거 거기 가서 줄 서는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 하겠는데 여하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 같은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서 책을 다시 봐야 돼요. 책을 다시 봐. 얘기했죠? 이미지와 글이 어떻게 융합이 돼가지고 글이 전개가 되는지서부터 굉장히 고도의 그죠? 그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나 거기서부터 인간의 인식작용과 표현이 언어와 이미지, 논리적인 것과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어울려서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책이 하나의 상품으로서 분위기로서 사회 전체적으로 공간을 바꾸고 커피라고 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물건이랑 어떻게 어울리는지까지 카페에서 문학상을 제정할 정도로 작가들이 모이는 이유는 뭐였는지 거기까지 다 봐요. 자, 그게 문화예요. 자기 취향에 맞춰서 어느 한쪽으로 집중해서 전공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학교 분위기까지도 이렇게 바꾼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독서할 때 독서의 한 방법으로서의 필사가 있어. 필사, 베끼는 거예요. 베끼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자, 이건 뭐야? 유명한 박물관에 가면은 미술관에 가면 이렇게 허가를 받고 와가지고 그림을 모사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면 이거는 큐레이터일 수도 있어요. 자, 외국인이 왔는데 그 양반이 미술을 좋아해가지고 루블 박물관에 있는 누구 아무개 작품을 좀 그대로 하나 하면 100개에서 줄 수 있겠어요? 부탁을 할 수도 있어. 그러면 큐레이터가 어이 개새끼 하면서 이제 또 베끼는 거야. 조금 치수를 줄여요. 한 1cm 정도? 그래가지고 주는 거예요. 또 아마추어들이 와서 베낄 수도 있어요. 공부하느라고. 인상주의 화가들이라든가 19세기 말에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게트 하나 싸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저 짓을 한 거야. 베끼는 거야. 며칠 동안. 그러면서 옛날 대가들의 색 이용하는 방법, 구도 잡는 방법, 분위기 내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모든 유명한 화가나 조각가들은 선배 화가들을, 선배 예술가들의 작품을 모사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건 예외 없어요. 다 그랬어. 자, 그럼 그림만 그렇게 그러느냐? 아니야. 작품도 마찬가지야.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신경숙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런 작가가 아닌데 여러분 같은 젊은 나이에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김승옥 씨 작품 같은 거, 아까 같은 거 그런 거를 초등학생 노트에다 베껴 쓴 거야. 그대로 처음서부터.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알게 모르게 막 표절이 돼버린 거예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이미지가 나오고 어디서 본 것 같은 글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화가들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남의 글을 베끼다 보면 단편이면 단편, 중편이면 중편을 전체 다 베껴보는 거예요. 이거 공부할 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특히 외국어 배울 때 영어 같은 거 배울 때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봤지.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거, 선행사가 있구나, 뭘 배워요. 굉장히 도움이 돼. 영어, 외국어 배울 때는. 자, 작가도 그렇게 하는데 독서할 때도 마찬가지. 독서할 때도 페이지 넘기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작품을 복사하는 거예요. 필사.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이 할머니가 베낀 게 뭐냐면 조종래 선생의 태백산맥 10권째를 베낀 거야. 2년 6개월 동안.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 행복하신 할머니, 며느리하고 뭐 다 사이도 좋으시고, 집안 청소도 안 하시고, 그지? 자, 또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아니, 책은 읽으면 되지. 뭐 저렇게 그대로 베껴 쓰면서 그렇게 고생을 해요. 그지? 시간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죠?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해? 되게 이제 후자지. 그지? 그냥 읽으면 되지. 뭐, 그걸 뭐. 자, 필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필사가 저런 소설책만 필사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 와, 한국교회 성경 필사본 전시회 성경책을 베끼는 거야.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에 계신 이니 뭐 베끼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또 창세기서부터 해. 와, 굉장한 거야. 뭐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지. 불경도 베끼지. 사경한다고 그러잖아. 보통 일이 아니야. 사경하고 이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은 딱 하고 세수하고 딱 앉아가지고 아멘 하고 또 침 억석 치면서 이거 하고 그죠? 달라요, 글씨체가 벌써. 교도소에서 종이를 구할 수 없으니까 키친타월 같은 거, 키친이 아니라 치킨? 아니, 키친타월. 그걸 가지고 거기다 쓰신 분이 있어. 또, 이 파킨슨병에 걸려서 막 손이 떨리는데 그걸 이기고 공책에다 쓰신 분도 있어. 또, 두루마리로 하신 분도 있고 병풍을 만든 양반도 있고. 그 난리가 난 거야. 2015년, 14년에 목동에서 했는데 막 아멘 하고 뭐 난리가. 이거를 전국에 있는 CBS에서 돌아가면서 순회 전시회를. 자, 뭐 하는 거야? 불경도, 성경도 그걸 하신 분들은 그냥 읽고 넘어간 게 아니지. 지가 직접 쓴 거예요. 직접 쓴 거. 뭐야? 여러분들 중요한 대목은 밑줄 치지. 더 중요한 대목은 꾹꾹 눌러 쓰지. 응? 안 그래? 그러잖아. 뒤가 100이잖아. 물론 지금은 여러분 다 이거 하니까, 응? 이거 하다 잘 안 되면 확 손을 치지. 그래서 한 대 또 말아먹고 그러잖아. 안 그래? 자, 옛날에는 펜으로 직접 썼단 말이야. 100이게. 뒤가 우두두두하게 나올 정도로 눌러서 쓴 거야. 자, 그래서 독서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다고? 눈으로 페이지를 넘기는 방법이 있고, 뭐야? 몸으로 하는 게 있지. 몸으로 하는 독서가 있네. 이것도 작가들도, 화가들도 그렇게 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 할머니가 썼는데 이걸 혼자 다 한 게 아니라 6명이 또 지금은 그 직원들끼리 나눠가지고 24사람이 그렇게 했대요. 자,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다른 걸 하나 알아야 되지. 선생님, 옛날에 워드 프로세서 없고 컴퓨터 없었던 작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지, 원고지에다 썼지. 그 원고지에다 쓴 필사 6필 원고를 지금 전시하고 있지. 이여령 선생이 하는 영인문학관에서 지금 전시회를 해.
그리고 아까 김승옥 선생이 쓴 그런 글들이 원고지에 있어. 그게 액자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어. 가서 보면 재밌어요. 와, 정말 글씨 개같이 썼네. 막 욕 나오고 그래. 그 돌아가신 최인호 선생 글씨는 알아먹을 수가 없어. 전문적으로 그것만 교육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외국 작가들도 마찬가지. 아까 신문 연재했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신문을 연재했으니까 나중에 단행본으로 묶어야 되잖아. 그럴 때 작가들이 대부분 다시 써요. 순서도 바로 잡고, 뭐, 이거 삭제, 여기 추가, 뭐. 이건 완전히 난수표야. 굉장히 어려워. 어?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 때문에 그런 게 없지. 그죠? 그 6필 원고와 모아놓은 도서관이 있어. 그 국보야. 국보. 선생님이 전공한 작가도 마찬가지. 거기 보면 막 그림도 있고, 별 얘기가 다 있어. 내가 원고료 몇 푼 더 받으려고 지금, 글을 늘리고 있구나. 아이고, 하고 그런 대목도 나오고, 뭐. 다른 쪽에서는 부주인공이었는데 갑자기 이수스를 와서 주인공이 되고 막 바뀌어요, 이게. 재밌어. 6필 원고. 그런데 이제 워드 프로세서가 나오고서부터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여령 선생님이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영희문학관을 열었는데 거기서 지금 한국 작가 80명, 여러분 다 아는 그런 유명한 그 작가들의 필사, 6필 원고를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며칠 안 남았을 거야. 11월 30일까지인가? 그 평창동 거기에 있는데, 혹시 거기 왔다 갔다 하다가 그쪽 지나가는 학생이 있으면 한번 가봐요. 꽤 볼만해요. 꽤 볼만해. 자, 이제 그런 작가의 6필 원고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발행된 작품을, 출간된 작품을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써가면서 읽는 방법도 있어요. 좀 그런 극단적이긴 하지만. 자, 책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산이 돼요. 이게 역사야. 이게 문화야. 이게, 자, 지금은 아까 얘기했지만 지혜의 숲 같은 그런 대규모 일종의 도서관이긴 한데 마케팅 쪽에 너무 좀 치중한 것 같은, 그런데 또 그걸 직접 신세계 같은 데서 유통업체에서 이제 있고 고급 리조트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커피 마시면서 책 읽으라고 각 대학에서 부분적으로 카페식 도서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별적인 상황을 보지 말고 전체적인 걸 여러분이 한번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프랑스 문학 사회학 이제 그렇게 그런 분야로 접근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춘천 가다가 보면 나오는 김유정 역이야. 그래서 한국 작가 거기 이제 고향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 표지를 이렇게 사인이 이제 광고물로 인용을 해가지고 여기가 바로 거기입니다. 깜짝 놀라지. 그래서 한 번씩 내려가지고 와서 또 커피 한 잔씩 먹고 또 거기 작가 생가도 돌아보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좋은 아이디어. 이거 돈 얼마 들겠어. 그치? 책을 꽂아놓은 게 아니라니까. 광고야. 그냥 책 크게 해가지고 인쇄해가지고 간판처럼 쫙 늘어놓은 거. 자, 선생님 만나가지고 처음 이거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 오늘? 그지? 상당수 학생들이 처음 봤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혜의 숲도 가보고, 스타필드도 가보고, 여기도 보고, 자, 이렇게 해서 알아요. 자,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고 도움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책은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독일에 가니까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을 가지고 조각을 해놨어. 조각을 할 만하지. 곤터 그라스, 하이네, 루터, 칸트. 정말 재미없게 생겼지, 그지? 그런 것만 모아놨어요. 그런 것만. 자, 책 조각이. 책 조각. 고대도 이런 거 있지. 여러분, 그 중앙학교 나와가지고 이쪽 교양관 쪽으로 보면 한 여자가 잔디밭에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 꿈인가 잠인가
이때 그 책을 펴놓고 그 위에서 자는 것 같은데? 여하튼. 보지도 않고 다니지,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책을 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하는. 중고 서적을 모아가지고, 마치 이런 식으로, 그거를 마치 벽돌처럼, 무슨 석회석처럼 이용을 해가지고 조각을 하는. 자. 우리나라에도 책, 그 박물관, 문자 박물관, 독서 박물관들이 있어요. 한글 박물관이 있는 건 알죠, 여러분? 자. 자. 그 다음에 책과 관계돼서, 프랑스 문학과 관계돼서 프랑스 화가들이 책을 읽는 여자들을 많이 그렸어요. 많이 그렸어요. 이거 어디서 본 듯 한 번 정도 봤지? 달력에도 나오고, 뭐 쇼핑백에도 찍히고 그랬던 그림들이야. 책을 읽는 거. 요거는 18세기 중엽. 요거는 19세기 중엽. 르누아르 거고, 이거 프라고나르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 일어나기 한 10년 전, 20년 전 그 정도예요. 그죠? 그때부터 여자들이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림 잘 보면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죠? 새끼손가락이? 그건 뭐야? 책이 가볍다는 얘기지. 책이 가볍다는 얘기 뭐야? 저기 철학책이나 종교서적이 아니라 소설책이라는 거지? 가벼운 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우연히 책을 읽고 있는 여자를 화가가 발견하고 그림을 그려준 걸까? No, 아니지. 모델을 골라서 소품으로 책을 들어. 꼼짝하지 말고 1시간 동안 있어. 그리고 그린 거예요. 자, 그렇긴 한데 이제 여자가 책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뭐야? 페미니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가벼운 소설, 가벼운 책. 그러니까 저 여자는 책을 읽다가 책이 뭐 가볍고 뭐 싸니까 휙 버리고 외출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가벼운 책. 자, 여자가 이제 문자를 깨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혁명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작은 책을 들기 시작한. 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 여학생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이게 얼마 안 돼요. 선생님이 7호학번이라고 그랬는데 여학생이 한 명 있었어. 76학번은 여학생이 하나도 없었어. 원래 불문과는 여학생이 많이 오는 과야. 안 와. 그래서 많이 바뀐 거예요. 문자가 보급이 되고 여자들이 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구한말 때야. 여러분, 이거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이런 그림들을 절대로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문학사회학에서는 좋은 자료야. 이게. 자, 그래서 의외로 책을 읽는 여자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남자가 책 읽는 장면을 그린 그림은 거의 없어. 주로 책을 읽는 여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책은 정물화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자, 책을 이렇게 그린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로 책이 범람을 하면서 흔히 우파 보수주의자들이 얘기하듯이 난잡한 책, 또 기독교적인 것을 비판하는 책, 뭐 그렇게 낙인이 찍히죠. 그걸 인덱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황청에서 금서 목록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문학 전집이 다 바티칸의 금서 목록에 올라가 있어요. 그걸 인덱스라고 그래요. 검지손가락. 비판하는 거죠. 자, 책에 올라가 있어요. 책을 많이 그리는 거예요. 자, 그 유명한 반고호도 이걸 그렸지? 반고호의 유명한 책이. 가운데 크게 펼쳐져 있는 책이 바이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촛불이 꺼져 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요. 그 다음에 아버님을 추모하면서 그린 그림 밑에 성경책이 있고, 나는 반고호는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안 됐죠. 전도사가 되려고 하다 또 실패해.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파리에 와서,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표지가 노랗고 돋보기를 갖다 대고 보면 La joie de vivre, 삶의 기쁨, 삶의 환희, 그런 제목이에요. 에밀 졸라의 소설인데, 그래서 다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게 이 정물화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책은 정물화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다음 시간에 한 30분 정도 더 해야 돼. 그것만 얘기하고 이제 문학은 이제 끝내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잊지 말고 읽으세요. 자, 추석부 갖고 오세요.